한국인들이 두유노 김치로 자체 김치 바이럴을 시도한 지도 어언 수십 년. 드디어 외국인들도 김치를 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진짜 같습니다. 수치로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요즘 워낙 한류가 파급력이 있다 보니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건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요. 외국인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고 김밥을 말아 먹고, 저는 특히 김치를 담그는 레시피를 공유한 걸 보면요, 아, 이거 실화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김치를 한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김치는 한국인의 정체성, 상징, 아무튼 좋은 단어는 다 붙여도 맞는 말일 겁니다. 어렸을 땐 가족끼리 모여서 김치를 담그고 나누기도 했지만은 저는 사실 포장김치를 사 먹은 지 꽤 오래됐는데요.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김치를 사 먹는다고 하면은 뭔가 좀 자존심 상해하시기도 하셨고 좀 찝찝해하기도 하셨죠. 김치를 사 먹는다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포장김치 산업을 처음으로 연 기업은 종가입니다. 이 기업이 벌써 38년이나 됐으니까 포장김치 산업이 열린 것도 38년이나 됐네요. 2024년 국내 포장김치 시장 규모는 6,966억 원. 이 중에서 종가의 점유율이 한 40% 정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돈슐랭에서도 김치 산업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요즘 외국에서도 김치펌이 슬슬 오르는 게 근황 체크도 할 겸 오늘은 이 김장이라는 중노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이 종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종가의 큰 그림입니다. 종가는 8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왕좌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시장을 연 장본인이니까 그럴만도 하죠. 중국산 김치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한 게 2000년대인데요. 아마 국내산 김치를 일찌감치 상품화하지 않았더라면 이 중국산 김치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종가는 1987년 서울 올림픽을 한 해 앞두고 등장합니다. 당시에 포장김치를 보고 모두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과연 팔릴까? 김치는 무조건 집에서 담가 먹는 거였거든요.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웃들이 나눠주기도 했었고요. 모두가 집에서 김치를 만들고 있고, 아시다시피 김치는 집마다 고유한 맛이 있는데 상품화된 김치가 과연 팔릴까 싶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슬슬 김치를 상품화하는 게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김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기도 했고, 8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김치 소비가 점점 늘고 있어서 수출에 도전해볼 만도 했거든요. 이때는 종가가 아니라 종갓집이었는데요. 창업할 당시에 라인업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문화재 38호이자 조선 궁중음식 전수자인 황혜성 선생을 고문으로 초빙하고 카이스트 연구진 등 수많은 연구가들을 섭외했죠.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김치를 만들 것인가, 이것부터 난관이었거든요. 김치를 상품으로 만들기가 왜 까다로운지 아시나요? 지역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기후마다 다 다른 스타일의 김치를 먹기 때문입니다. 젓갈 맛이 강한 전라도식 김치, 소금과 고춧가루를 많이 넣어서 맵고 짠 경상도식 김치 등등 수십 가지의 김치가 존재하죠. 보통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익숙한 맛의 김치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김치를 전국으로 팔려면은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소비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김치를 만드는 게 관건이었죠. 김치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표준화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겁니다. 1987년 다행히 표준화된 조리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최초의 포장김치가 세상에 나오긴 했는데요. 문제는 보존 방법이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인데 포장김치는 밀봉을 해서 판매되다 보니까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를 수 있었거든요. 우선 이걸 잡아야 했고, 두 번째로는 보존기간이 20일로 짧다는 거였습니다. 보존기간이 짧다는 건 기업에게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보존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폐기를 더 자주 해야 하고, 그럼 폐기 처리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커지죠. 이건 수출을 할 때도 손해입니다. 배에 싣고 나른 동안 유통기한이 임박하게 되고 겨우 도착해서 좀 팔릴만 하면 폐기할 때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존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죠. 김치를 팔려면 포장이 중요하구나. 종가가 이걸 느끼고 바로 포장재 개발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보존기간도 비교적 더 늘어난 포장재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덕분에 종가는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공식 김치 납품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무려 20만 명 분량의 김치였죠. 그리고 종가 입장에선 의미가 더 있었는 게, 당연히 김치는 우리나라의 음식이지만은 먼 타국에서 종가라는 브랜드가 김치 종주국의 김치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후에 종가는 국내에서 품질 관리 측면이나 포장, 위생 등에서 표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게 됐죠. 종가가 출시한 제품 중에서 하나 재미있는 게 있다면 93년에 출시한 캔김치입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외국으로 나갈 때 가지고 갈 만한 김치를 만들어 판 거죠. 지금이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음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은 예전엔 외국에 나가서도 한식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포장김치는 점점 더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더 바빠졌고 가족 구성원은 계속 줄어들었죠. 자연스럽게 김치를 담가 먹는 사람들도 줄었고요. 사실 종가도 김치를 담가 먹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빨리 늘어날지는 몰랐을 겁니다. 김치 판매는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김치의 상품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맛있는 걸 넘어서서 집에서 한 것 같은 김치를 찾는 소비자들도 생겼죠. 왜 지금도 포장김치 유목민들은 꾸준히 보이잖아요. 경쟁자들도 마침 하나둘씩 늘어났으니 종가도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때 종가가 한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바로 유산균 연구인데요. 모든 발효식품은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유산균을 배양하고 발효의 품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죠. 김치에 어떤 유산균이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김치의 맛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시 포장김치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너무 빨리 식어버린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종가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김치 유산균을 분리배양하는 연구를 시작해서요. 자연적으로 김치에서 생기는 유산균뿐 아니라 김치의 유산균을 따로 첨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식품에다 과학이 결합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김치 소비 지형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제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치 냉장고였죠. 94년에 처음 등장한 김치 냉장고가 필수 가전 반열에 오르면서요. 2006년엔 가구당 0.63대, 2009년엔 0.75대로 사실상 완전 보급이 이루어집니다. 업계에선 이 김치 냉장고의 보급이 포장김치 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거로 예상했죠. 그럴만도 한 게 김치 냉장고는 대용량 보관을 전제로 하잖아요. 2-3kg짜리 포장김치를 필요할 때마다 사 먹는 소비 방식과는 아예 다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시기에 중국산 저가 김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국산 김치보다 약간 더 싼 수준이 아니라 거의 3배 이상씩 차이가 났습니다. 중국 김치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갔어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종가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대상이죠. 예전에 돈슐랭에서도 언급했지만은 대상은 조미와 발효 기술에서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치 사업을 매입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죠. 연관 산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시장에서도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봤던 겁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 아주 타이밍 좋게 불기 시작한 한류를 등에 업고 종가는 해외 김치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죠. 물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 김치가 인기가 좋아봤자 그냥 부재료거든요. 나라마다 고유의 발효 음식이 있긴 하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발효 음식은 장벽이 있다 보니 소비량도 많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김치가 어느 정도 알려지고 난 뒤로는 소비량도 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발을 넓혀서 지금은 8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김치가 변곡점을 맞이한 건 2010년대 후반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서양에 아주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음식도 함께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한식이 새롭고 이국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여졌죠. 김치를 먹는 배우,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고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사실 제 생각엔 김치 세계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맛도 향도 아닌 낯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 덕분에 허들이 많이 낮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정말로 외국인들은 김치를 얼마나 먹고 있는 걸까요? 우선 2011년 김치 전체 수출액은 3천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류의 호감도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던 2019년엔 1억 달러를 넘겼죠. 24년엔 무려 1억 6천만 달러를 넘겼고요.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장했던 겁니다. 201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김치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렇단 건 김치가 글로벌화됐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더니 최근엔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아 버립니다. 심지어 곧 추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외에도 네덜란드나 캐나다, 호주, 영국, 대만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과거엔 주로 타국에 사는 한인들이 소비를 했지만 요즘엔 현지인의 비중도 무시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종가도 이 흐름을 타고 매해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찍고 있고요. 2024년 기준 김치 수출액의 57%를 종가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물 들어오는데 열심히 노져야 하죠. 종가는 2022년부터 이름까지 바꾸면서 대대적으로 리브랜딩을 시작합니다. 기업 입장에선 이름을 바꾸는 게 쉽진 않은 일인데요. 브랜드의 설명에 따르면 이름에서 집을 뺀 이유는 말 그대로 집을 벗어나서 세계로 나가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갓집보다는 종가가 외국인들이 부르기에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걸기도 하고 캘리포니아에 김치 생산 공장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서구권 국가에서 김치 공장 가동은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는 이상 기업 입장에선 상품 관리에 좀 더 매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지에다 공장을 세우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프랑스 르크로둥블루, 미국의 CI와 김치 요리 대회를 연 것도 재밌는 이벤트였습니다. 김치를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한 건데요. 사실 한국에서야 김치를 찌개에도 넣고 볶아도 넣고 쌈도 싸먹고 파스타에도 넣어 먹지만은 외국에선 김치가 주로 샐러드처럼 소비되거든요. 이러면 판매에 제한이 있겠죠? 좀 더 서양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서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기업들이 빠지지 않고 하는 활동이 하나 있죠. 종가도 팝업 스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3년엔 팝업의 성지 성수동에서 첫 팝업 스토어를 열었고 작년엔 부산 광안리, 올해에는 일본 도쿄에서 팝업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외국인 방문자가 꽤 많았다고 하고 일본에서도 7일 만에 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전보다는 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긴 하네요. 종가의 포장김치가 등장하면서 김치 산업이 탄생하고 성장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쪼개서 본다면요. 80년대 후반엔 전에 없던 김치 산업의 막이 열렸다면 이젠 김치 산업의 글로벌화라는 제2막이 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의 성장률이 꽤 의미 있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수치로 보니까 이젠 정말로 김치가 좀 알려지나 보다 싶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포장김치 산업을 연 종가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